네, 올가국어와 함께하는 국어만세 시즌3.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 지금 민우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수능 방송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정보 위주로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으나 약간 조금 감정도 섞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촬영할 방송이 아마 가장 백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중요한 방송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찍은 방송은 사실 다른 방송에 가셔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다 이런 거는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 실전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고득점을 위해서는 영역별로 조금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며 뭐 시중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가성비 있게 뽑아먹을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뭐 자율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것 같고,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미리 다녀오시고 네,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문학 얘기를 좀 할까 봐요. 네. 문학은 물론 이제 고3 입장에서는 좀 쉬웠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방송을 고3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중등부라든지 아니면 고1, 고2 학생들도 수능을 풀어봤을 거고 네.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풀어봤을 때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을 영역별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소개를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뒤에 내용을 얘기할 생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소개를 안 했네요. 이해합니다. 네. 2분밖에 안 지났어요.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소개를 해야 되나요? 그냥 해도 될까요? 네, 소개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올가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고등부 원장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가국어 현정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가국어 수더쌤입니다. 이게 국어만세는 진짜 편집이 없네요. 날것의 방송이라고 들었는데 보통 이러면 다시 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네. 순서대로 그냥 소개를 나중에 드렸고 고전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게 물론 올해 수능에는 고전시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수능은 확실히 고전시가가 네. 난이도 매우 높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약간 좀 이 얘기는 욕먹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1타 강사들은 그 작년 수능에 나왔던 월선헌 16경과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했어요.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특정 강사의 강의만을 맹신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조금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고전시가 얘기를 먼저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고전시가를 효과적으로 수능에서 대비를 하려면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저는 고전 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고전 시도 그렇고 고전 소설도 그런데 그냥 현대문학의 매운맛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말이네요. 어차피 원래는 똑같으니까. 맞아요. 현대시랑 현대소설 못하는 학생 치고 고전시랑 고전소설을 잘하는 학생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시랑 고전소설을 잘하려면 일단 어휘암기가 추가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스러운 어투에 익숙해져야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소설이 어느 시기에 창작된 건지는 어차피 보기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조선 후기에는 대충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뭐 신분제의 혼란, 매관매직 성행 이런 것 정도는 학생들이 익혀놔야 좀 더 고전문학을 잘할 수 있죠. 네, 요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문학 기출문제집이라든지 문학 개념서의 목차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현대문학, 즉 현대시랑 현대소설은 그 문학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디테일해요. 뭐 예를 들면 서술상 특징이라든지 표현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고전문학의 목차는 딱 3개예요. 3-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고전문학에서 어차피 평가원이 물어보는 것은 현대문학과 동일합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 아까 스더쌤이 짚어주신 것처럼 하나예요. 어휘. 이게 사실 500년 전, 600년 전 어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쓰이지 않는 어휘고 그렇기 때문에 어휘 공부를 미리 좀 선행해서 한다면 사실 고전 문학에서 어려움을 느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전은 평가원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진입 장벽이 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어휘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해 주신 어떤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래서 출제하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정도 난이도가 현대문학보다 쉬워요. 그것은 이제 맞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확연히 느껴질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제 학생들이 지금 고1이나 중3 정도 되면 현대시를 진짜 개무시하거든요. 쌤 현대시를 왜 공부해요? 현대시 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이걸 뭐하러 공부합니까? 하는데 막상 나중에 고3이 되어서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건 사실은 현대시. 현대시에서 진짜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약간 좀 추상적인 것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고전 문학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죠. 그렇죠. 단순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곧 수능을 보게 된다면 아니면 수능 공부를 할 거면 먼저 고전 문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해놓으면 확실히 성적이 제일 가시적으로 오르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정 쌤은 고전 문학 수업하실 때 어떤 것에 중점을 좀 두세요? 저는 사실은 고전 현대를 특별히 나누지는 않고요. 갈래적 특성 위주로 좀 나누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전시하고 현대시를 되게 다르게 느끼지만 아까 스더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둘 다 서정 갈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정서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정서를 먼저 찾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조 같은 것도 초장, 중장, 종장 중에 결국에는 주제의식은 종장에 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주제를 본인이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종장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안점을 잘 구분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두 분 다 약간 어휘만 좀 선행이 되면 그쵸. 현대문학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고전 문학에 되게 잘 나오는 단어 중에 시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시비가 뜻이 세 개예요. 첫 번째는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다, 옳고 그름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시녀 노비. 근데 지금은 누가 노비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쓰지 않아요. 그 시녀 노비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사립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지푸라기로 만든 문 있죠.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 시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것이 세 가지 의미 중에 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학생의 어떤 문맥을 읽는 능력에 결국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접근하자면 문학도 수능에서는 비문학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문학도 아주 크게 다르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하려면 어휘를 먼저 좀 해두셔라. 시중에 나오는 어휘도 고전 어휘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정말 많죠. 네. 그래서 또 방금 예시가 하나가 더 생각이 났던 게 시비 듣자마자 바로 떠올랐던 게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게 또 리을 쉐라라는 말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종결어미들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리을쉐라는 잘 짚어주신 게 리을쉐라는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뭐뭐구나예요. 근데 감탄형 종결어미는 영탄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표현상 특징까지도 연결해서 알아둬야 되는 진짜 필수적인 종결어미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것은 간과하고 계속 그냥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다 보니 공부하기 싫어, 진입하기 싫어라는 어떤 부정적 느낌만 가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보다 훨씬 쉽지 않나요? 아이들은 그렇게 쉽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외계어라고. 알기로는 영어 학원은 하루에 50개씩 단어를 외우라고 하거든요. 맞아. 근데 국어 학원에서는 그렇게 막 단어를 50개씩 하루에 외우라고 하진 않잖아요. 죄송해요. 그러세요? 미리 선생님 시키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전 문학 공부하는데 어휘 암기 안 하는 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고전 어휘는 딱 10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한 100 몇 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 영어 단어 왜 외우니? 그랬더니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된대요. 영어 단어 1000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고전 문학은 단어를 몰라도 해석이 되나? 그래서 고전 문학도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건 똑같은데 근데 한국어라는 이유만으로 어휘 암기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휘 암기를 하면
실전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속도도 빨라지죠.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빠르죠. 단어를 문맥으로 추측하는데 드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냥 그 단어의 뜻을 알면 쭉쭉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수능에 대비할 수 있어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 제가 민우님이랑 했었던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이게 한자하고 한국사를 알면은 고전은 정말 많은 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예시도 한자를 알면은 사실은 되게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자를 또 이제 저번 방송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방송을 본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한자를 얼마나 외워야 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천자문만 떼면 됩니다. 진짜 그것만 알면 돼. 네, 그것만 떼도 꽤 많은 게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사는 어쩔 수 없어요. 과거의 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와 지금은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한문 공부를 지금 할 수는 없죠. 그쵸? 그러면 아까 세더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105개 남짓입니다. 진짜 딱 105개면 여러분 3일이면 다 외워요. 진짜 얼마 안 걸려. 105개면 3일이면 다 외우고 여러분이 시중에 지금 있는 그 고전문학 문제집의 앞에 또는 뒤에 부록으로 정리된 단어를 보더라도 그냥 100개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만 외워주시면 충분히 여러분의 성적이 가시적으로 오른다는 것을 확신을 드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전 소설은 추가로 뭐 대비할 게 있을까요? 소설 관련은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바가 뭐냐면 문학은 사실상 예술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조금 이제 국문학도로서는 지양해야 하는 태도지만 내가 학생들한테 어쨌든 너희 시험지나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은 그 당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살아있었습니다를 증언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그때는 어떤 계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는지 정도만 알아놔도 되게 여러 경향성을 띄어요. 현대소설에서는 뭐 노동자, 빈민 혹은 뭐 몰락한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람들 소시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고전 소설에서는 몰락한 양반이라든가 아니면 관직을 부여받은 양반이라든가 아니면 수탈당하는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즐겁게 일하는 농민 혹은 그런 농민들을 지켜보는 양반 등등 그런 몇몇 인물의 유형들만 알아놔도 고전시 고전 소설들은 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사가 필수 과목인 게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진짜 당연한 한국사가 거예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짜증을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짜증은 안 낼 것 같고 제가 약간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고전 소설은 분명히 유형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형별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 영웅 군담 소설은 영웅 군담 소설끼리 묶어서 공부하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빡칠 거예요. 왜? 줄거리가 다 똑같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여장 남자 소설 그렇죠. 여장 남자 소설. 맞아요. 그러니까 9월에 모평에 출제됐던 정수정전도 홍계월전하고 진짜 줄거리가 1도 틀리지 않아요. 완전 이름들만 네.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의 뭐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 그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문제만 풀어서 점수만 맞으면 되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가정소설은 가정소설대로 뭐 영웅소설은 영웅소설대로 판소리개는 물어보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판소리개는 이중적인 문체, 이중적인 주제 이런 거 무조건 물어보기 때문에 판소리개 소설은 그 판소리개 소설대로 묶어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빠르게 공부하고 유튜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좋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을 잡고 고전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부담감을 줄이세요. 일단 부담감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진입만 한다면 이것이 되게 명확한 문제구나. 현대 문학보다 훨씬 명확한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문학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문학. 네. 현대 시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이게 이제 사실 고1 이때 내신 대비를 위한 현대시하고 수능을 위한 현대시는 저는 완전히 공부 방법도 결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20년대부터 뭐 80년대까지 그 시기별의 어떤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은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여러분 어차피 네. 보기에 다 줍니다. 네. 제가 말한 보기는 선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뾰족가루에 보기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맞아요. 거기에 이 작가가 독립운동을 했는지 맞아요. 또는 산업화 배경인지 뭐 맞아요. 6.25가 배경인지 다 주므로 여러분이 절대 윤동주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런 사실을 절대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것은 이제 내신 때 써먹으시고 실제로 뭐 윤동주나 이육사나 이런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시가 출제되더라도 평가원에서는 그것을 포인트로 출제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풀이법을 기본적으로 문학은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네, 제목이랑 보기는 먼저 봐라.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혀 모르는 시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아는 시인 이름은 좀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는 작품이 나오진 않아도 시인은 아는 시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이름을 조금 기억하면은 조금 더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는 이 수능 시험은 분명히 출제자가 주는 정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시험지를 보면 다 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출제자가 주는 정보를 잘 분류해서 떠먹으면 되는데 떠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숟갈을 쥐어줘도 못 떠먹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여러분 소설의 앞부분의 줄거리나 중간 부분의 줄거리가 요약되어 있다면 그 요약된 거 당연히 먼저 읽으셔야 돼요. 맞아요. 지문을 순서대로 첫 번째 줄부터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요약된 것은 어쨌든 서사 구조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배경이 다 한글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한글은 현대어입니다. 현대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고 아주 집약적인 정보예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읽고 힌트를 떠먹으시고 그리고 이제 현정쌤이 짚어주신 것처럼 보기에 제시된 힌트도 분명히 떠먹으시고 그 다음에 지문 독해로 들어가야지. 지문 독해부터 들어가면 저도 못 풀어요. 맞아요. 네, 지문 독해부터 들어가면 저도 얘네가 왜 갑자기 싸우지? 지금 배경이 여기인데 얘네가 왜 서로 치고 패고 싸울까? 의문만 들 뿐이에요. 그렇죠. 그 의문을 해결해주는 장치가 수능 시험지에 분명히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독해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네.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차이는 고전문학은 더 이상 새로 창작될 수가 없다는 점에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현대문학은 다르죠. 계속 계속 새로운 나와요. 작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우리가 어떤 필터를 가지고서 이 작품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설명을 먼저 읽지 않고 작품을 읽는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려워요. 제가 공부할 때는 없었던 작품이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기에 있는 설명을 무조건 매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기는 예를 들어 만약에 30번의 보기가 있다면 그 30번 보기는 31, 32, 33에 다 해당돼요. 맞아요. 그 평가원은 한 문제만 풀라고 보기를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가원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한 방향을 절대 바꾸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보기를 먼저 읽으시면 다른 문제 푸는 애도 충분히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으로 잡을 수 있어요. 아까 필터란 표현이 진짜 딱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감상은 사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옳고 그름으로 그렇죠, 이제 걸러내려면 그렇죠.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감상을 먼저 하지 말고 필터를 장착한 채로 감상을 하면 오히려 이제 문제 풀기 훨씬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능 문학 교재 이름이 하나 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신 때 배웠던 정보들을 싹 빼야 돼요. 오히려 맞아요. 그래야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에 근접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뭔가를 내신 때 많이 더 하셨다면 수능 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약간 문학의 영역이 확실히 많네요. 현대 소설도 서술상 특징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얘기하려면 진짜 현대시 15분, 현대소설 15분, 고전시 15분, 고전소설 15분 이제 하나하나 다 나누려면 나눌 수 있어요. 2박 3일 네, 얘기하고 맞아요. 3시간 더 진짜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세면도구 챙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할 얘기들이 많죠. 네. 하고 싶은 말들도 많고. 근데 어쨌든 그 시에 그러니까 고전시, 현대시의 표현법하고 표현상 특징하고 고전 소설, 현대 소설의 그러니까 산문 영역의 서술상 특징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유형별로 안 나올 리 없어요. 해놨으면 좋겠어요. 현대 소설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서술상 특징이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 지문을 읽고 이것이 순행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역순행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서술자가 어떤 장면을 요약을 해주는 건지 또는 등장인물이 그냥 대화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건지 사실 이런 거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개념어가 많이 수능에서 삭제됐지만 아직까지도 개념어가 쓰이는 건 사실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에 이제 약간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대비를 미리 하셔야 한다. 시중 문제집으로 대비하는 것도 괜찮죠. 맞아요. 맞아요. 일단 작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많은 작품을 보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뭔가 작품을 읽을 때 내용이 좀 파악이 안 된다면 제가 얘기하는 기준도 딱 있긴 해요. 보기가 딸려있는 문제를 보면 선택지에서 몇몇 인물들의 이름이 제시가 돼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고유명사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정도만 파악을 해라. 그러면 작품을 읽는 게 좀 더 편해질 거다. 혹시 뭐 추천할 만한 시중 문제집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백인의 지혜를 추천드립니다. 그쵸. 네. 제일 좋죠. 제가 쓴 거니까요. 맞아요. 저랑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쓴 건데 사실 뭐 개념서로 쓰기에는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이제 거기에 기출을 추가하셔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냥 문학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이제 시중에 여러 출판사에서 개념서는 다 거의 만들어져 있으니 거기에 이제 기출만 추가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사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문학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그래도 가장 아이들이 시간이 많을 때가 그나마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네. 요즘에 여름 방학 되게 짧더라고요. 짧죠. 여름 방학은 너무 바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 방학은. 맞아요. 3주 정도 잡고 사실 들어가야 돼서 그때는 좀 어렵지만 지금 같은 겨울 방학은 정말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겨울 방학은 몇 주 정도 되죠? 거의 2달? 8주, 네. 7주 진짜 정도. 못해도 한 6주는 그냥 훌쩍 넘어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때 특강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어뿐만 아니라 약간 과탐 같은 것도 과목별로 특강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좀 그런 특강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근무하는 올가 국어에서는 프리패스 특강이라고 해서 전 과목을 이제 프리패스처럼 특강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문학은 워낙에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 맞아요. 거기에 또 비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언매 선택하실 학생들은 문법도 공부해야 하고 맞아요. 그것을 한 번에 다 다룰 수 있는 건 사실 겨울방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밖에 그쵸? 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겨울방학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전 영역을 한번 좀 훑어보는 맞아요. 것을 국어뿐만 아니고 과탐, 사탐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과라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사실 사탐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탐은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맞아. 과탐은 지금 특강을 빨리 신청하시고 진짜 영역별 특강 네, 무조건. 제 학생 중에도 국어는 96점, 98점이지만 과탐 안 나와서 망한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꽤 많아요, 네, 진짜. 과탐 미리 하십시오. 어렵죠. 네, 국어도 약간 프리패스 특강 있다면 영역별로 전 과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